이번 사건을 조사하다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알게 됐는데 호러코어 랩이라는 것으로 힙합 장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잔인하고 사실적인 가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포를 주제로 하며 하드코어, 힙합 및 초자연적, 오컬트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아티스트들은 폭력적인 내용들을 담는데 그 내용들이 몹시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리차드 올든 샘 세뮤얼 매크로스키 3세, 그 역시 호러코어 랩을 사랑했습니다. 1988년 12월 26일 캘리포니아 헤이워드에서 태어난 그는 아마추어 호러코어 래퍼였고 랩 네임은 사이코 샘이었습니다. 그는 이 장르에 굉장히 애착이 있었고 엄청난 팬이었다고 합니다. 2003년 그는 누나와 부모님과 함께 캘리포니아 카스트로밸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막 그렇게 유대감이 깊고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리차드는 괴로워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10대 때 고등학교 두 곳을 다니지만 두 학교 모두 중퇴를 하고 맙니다. 빨간 머리라 놀리거나 과체중이라 놀리거나 그를 소외시켰다고 하네요. 그의 누나가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리차드는 정말 소극적이었는데 그를 심각하게 긁지만 않는다면 화도 잘 안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 많은 시간을 소셜 네트워킹이나 본인이 즐겨하는 사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8년 19살의 그는 집에서 그래픽 디자이너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호러코어 작곡도 합니다. 주로 누군가를 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곡이었습니다. 랩 네임은 사이코샘으로 마이스페이스라는 사이트에 자신이 만든 곡을 올리고 사람들과 친분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엠마 니더브룩이라는 사람과 공통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엠마는 1992년 10월 15일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고 버지니아로 이사를 하는데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버지니아 힉스버그에 있는 교회 목사였고 엄마는 판빌의 롱우드 대학에서 사회학과 형사 사법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죠. 엠마는 중학생 때부터 홈스쿨링을 받고 있었습니다. 엠마의 부모님은 2009년 이혼을 했고 그녀는 엄마와 함께 집에 머물고 아버지가 집을 떠납니다. 그녀 역시 많은 시간을 인터넷을 하며 보냈고 마이스페이스라는 사이트에서 레그돌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합니다. 호러코어 랩을 좋아했던 그녀는 그곳에서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됐죠. 그리고 2008년 9월에 19살의 리차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온라인상으로만 이야기를 하다 나중엔 전화로 이어지는데 엠마는 15살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친분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는 시간이 지나 1년이 되었고 그만큼 이전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뭔가 둘 사이에 미묘한 감정적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9년 9월 12일 미시간주 사우스게이트에서 열리는 호러코어 페스티벌이 있었고 엠마는 친한 친구인 18살의 멜라니와 그곳에 참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엠마와 리차드도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데 엠마의 부모님은 당연히 탐탁치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허락을 해주는데 대신 엠마와 멜라니 그리고 리차드를 직접 사우스게이트까지 태워다 주기로 합니다. 부모님은 셋이 페스티벌을 즐기는 동안 시내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9월 6일 리차드는 캘리포니아를 출발, 엠마가 사는 버지니아로 향합니다. 그는 콘서트장으로 떠나기 전까지 그 집에서 잠깐 머물기로 했고 엠마는 그저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와 만날 생각에 너무 기쁜 감정을 9월 7일 마이스페이스 사이트에 글을 남길 정도였죠. 엠마의 친구 멜라니는 7일에 엠마의 집에 도착했는데 리차드는 7일에 도착했는지 8일에 도착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리차드가 엠마의 집에 도착했는데 직접 만난 리차드는 엠마가 알던 곳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마이스페이스에 사용하는 사진을 보긴 봤던 모양이지만 그의 사진에 약간 보정이 많이 들어갔었던가 봅니다. 결국 엠마는 그에게서 이전만큼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여행하는 내내 그에게 철벽에 가까운 냉담한 태도를 보이며 어색한 침묵으로 이동했습니다. 리차드도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분위기에 취해 분명 둘 사이가 다시 이전과 같아질 것이라고 믿었죠. 그러나 엠마는 그는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며 축제를 즐겼고 그 행동을 리차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9월 12일 오후 11시 축제가 끝났고 다음날 새벽에 엠마의 부모님 차를 타고 다시 판빌로 향했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오전 2시 43분 멜라니가 마이스페이스에 축제가 너무 즐거웠다. 모두 보고 싶다. 등의 글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글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 또한 멜라니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합니다. 멜라니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멜라니에게 연락을 하지만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아버지가 9월 16일 300km가 넘는 엠마의 집까지 운전에 찾아갔습니다. 멜라니의 아버지는 엠마의 집 문을 두드리는데 그 누구도 집에서 나오지 않았기에 아버지는 차에 올라 그저 기다렸습니다. 7시간을 말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는 집에 누구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차를 몰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혼자 온 것을 보고 멜라니의 엄마는 딸의 행방을 알만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엠마의 집에도 전화를 하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 전화를 돌리고 다시 엠마의 집으로 전화를 거는데 누군가 전화를 받습니다. 리차드였죠. 엄마는 멜라니는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리차드가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뭔가 숨기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멜라니의 엄마는 9월 17일 판빌 지역의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상황을 알리고 집에 가서 확인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엠마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데 리차드가 나와 경찰을 맞이합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경찰은 리차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곤 그냥 돌아갑니다. 멜라니가 18살이었기에 경찰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집을 조사했었어야 했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은 멜라니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라고 알립니다. 멜라니의 엄마는 이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엠마의 아버지 마크에게 전화를 걸어 딸 멜라니가 원래 전날 집에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연락도 없고 돌아오지 않는다 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크는 그녀를 안심시키고 내가 가서 확인해보고 전화를 주겠다 말하고 엠마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연락이 두절됩니다. 9월 18일 멜라니의 엄마는 다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20분 경찰이 엠마의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다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고 이상하다 생각하는 찰나 집안에서 풍기는 심상치 않은 냄새를 맡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냄새였기에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미 숨을 거둔 엠마의 부모님 마크와 데브라 또 엠마와 그녀의 친구 멜라니를 발견합니다. 멜라니의 신원은 9월 21일에서야 확인됐다고 하네요. 경찰은 엠마의 온라인 기록들을 확인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확인한 뒤 리차드가 그들과 페스티벌에 함께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엠마의 집에 함께 왔던 것까지 확인했죠. 처음 엠마의 집을 확인하러 갔던 경찰이 그의 사진을 확인하고 자신이 만났던 남성이라 알립니다. 경찰은 드디어 리차드의 행방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이 시각 리차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9월 18일 오전 4시 한 집주인이 진입로 끝에 도랑에 빠져있는 차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과 견인차가 출동했고 차 안의 남자에게 딱지를 떼다 차 주인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누구의 차냐 물었고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여자친구 아버지의 차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아직 리차드의 범행이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경찰은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견인 차주는 리차드에게 주유소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고 리차드는 흔쾌히스럽게 차를 얻어 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견인 차주인은 리차드에게서 풍겨나오는 냄새에 고통을 겪어야만 했죠. 얼마나 심각했는지 머리를 창문 밖으로 내밀어 숨을 쉬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리차드는 택시를 타고 리치먼드 국제공항으로 가는데 다음날 캘리포니아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오후가 지나 리차드의 범행이 밝혀지고 나서 딱지를 뗐던 경찰이 수배자의 얼굴을 확인하며 자신이 딱지를 뗐던 사람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날 캘리포니아로 떠날 예정이었다는 건 역시 기억해냈죠. 19일 아침 일찍 공항에 출동한 그들은 수화물 보관소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리차드를 발견합니다. 체포되던 리차드에게 기자가 왜 그랬냐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가 시켰어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9월 21일 리차드의 집에서 전화기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모든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그가 범인이라는 압도적인 증거들이 수집됐죠. 그랬기에 그의 변호사들은 사형을 피하기 위해 혐의를 인정하기로 합니다. 2010년 9월 20일 리차드는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며 4건의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빙긋 웃으며 법정을 나와 베네올라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엠마가 리차드와의 관계에 대해 기대가 있었지만 모든 것이 어그러지며 이 모든 결과가 동기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말했죠. 리차드는 페스티벌에서 보인 엠마의 태도에 화가 났는데 마라피는 나쁜 담배를 피다 가정용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소파에 자고 있던 멜라니, 그리고 위층의 엄마 데브라, 아래층 침실에서 자던 엠마 순으로 해를 입혔으며 모두 잠을 자고 있었기에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3시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 그대로 그들과 함께 있었고 이 시간 동안 엠마의 아버지 마크와 경찰들이 왔었던 것이죠. 마크 같은 경우는 집에 숨어 있다가 공격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리차드의 가족들은 소식을 듣고 전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극적이고 조용한 애가 그럴 리 없다고 믿었을 테죠.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둘 나오며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호의를 베풀었던 가족. 그 호의는 상상치 못하게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엠마와 엠마의 부모님, 그리고 멜라니가 부디 지금은 편히 쉬고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